네, 안녕하세요. 저 KDI 김지연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넘기면 되는 거죠? 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누적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한편 고령층 비중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 추계한 총인구 전망을 바탕으로 KDI 경제전망실에서 추계한 생산 가능 인구 전망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에 정점에 이른 후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아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33년경에는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은 층 인구가 하면서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에 이미 20%를 돌파하였고, 그리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5년에는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구구조 변화는 2022년 말 취업자 수 감소의 요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의 파란색 실선은 전체 취업자 증감 중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부분으로 취업자 수의 자연 증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실선을 보시면 2007년경에는 취업자 수가 자연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 증가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꾸준히 감소를 해서 2020년경에는 10만 명대 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2022년 말경에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 취업자의 자연 증가분이 마이너스 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2023년에 고용 여건이 그 전해인 2022년과 동일했다면 취업자 수는 4만 명, 전년 대비 4만 명 감소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33만 명 증가를 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2023년에 고용 여건이 괜찮았다라는 것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이 인구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한 것 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인데요. 2015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15세에서 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은 약 5%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65세 이상을 보시면 거의 20% 같은 기간 동안 거의 20%가 넘게 경제활동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75세 이상 더 고령층의 경우에는 약 40% 정도 경제활동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고령층은 젊은 연령층보다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근에 빠르게 늘면서 이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한 취업자 수의 감소세를 조금 완화시켜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는 최소한 양적으로는 이 젊은 연령층에서의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다음 질문이 과연 질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경우에도 고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가 이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다면 이제 고령층 고용이 청년층의 고용을 과연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일 텐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결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존에 많이 취해지지 않았던 접근법을 좀 취해보려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령층이 청년층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두 연령층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연령층의 업무 내용이 비슷하면 할수록 고령층이 청년층 고용을 대체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고요. 두 연령층의 업무 내용이 서로 많이 다르다면 한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을 대체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두 연령층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서로 얼마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직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직무는 직업의 구성 요소로서 직업보다 실제 일자리에서 수행되는 업무 내용에 대한 정보를 더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직무를 5가지 범주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분석 직무는 수학적 분석, 연역 귀납적 추론, 정보 처리 등의 업무를 통칭을 하는 용어로서 이 분석 직무의 비중이 높은 직업군을 보자면 연구원, 투자 및 신용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 등이 있습니다. 이 사회 직무와 서비스 직무는 둘 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주로 하는 직무인데요.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데 사회 직무 같은 경우는 협상, 설득, 팀 조직 등의 업무로 관리직, 고위공무원, 공공단체 임원 등이 이 사회 직무의 비중이 높은 직업군입니다. 반면에 서비스 직무는 고객 응대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이제 승무원, 미용사, 호텔 서비스원 이런 직업에서 이 서비스 직무의 비중이 높습니다. 반복 직무는 기계적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기능원이나 기계 조작 및 조립 등 기술직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체 직무는 신체적 능력을 주로 사용하는 직무로서 농림어업 종사자, 택시기사, 버스 운전원, 미장공 등이 이 신체 직무의 비중이 높은 직종들입니다. 이 연구에서 저는 직업별로 이 아까 5개 직무의 중요도를 수량화해서 점수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직무 점수가 취업자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직무 점수를 종속 변수 그리고 취업자 연령을 주요 설명 변수로 가지는 패널 회귀 모형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일종의 연령 직무 프로파일을 그려본 지금 결과인데요. 그 분석 사회 직무가 나타나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제 가로축은 취업자의 연령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제가 백분위수로 환산한 분석 직무와 사회 직무의 점수입니다. 보시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 사회 직무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커리어 초반인 20대 초반에는 이 두 직무의 점수가 상승을 하다가 30대 초중반 정도의 정점에 이른 후 그 이후에는 취업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 두 직무의 점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반복 직무와 신체 직무를 보시면 20대를 거치며 감소를 하다가 30대 초중반 이후 상승을 하는 분석 사회 직무와 상당히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 사회 직무 비중이 높은 일자리들은 주로 고임금 일자리들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는 취업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물론 연령이 증가할수록 분석 사회직무 점수가 하락하고 반복 신체직무 점수가 상승한다는 점은 남성과 동일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직무 점수의 변화가 남성보다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직무의 경우에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격차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분석 사회직무 점수가 커리어 초반에는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 점수가 하락하는 시점이 남성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연령 직무 프로파일에 대한 분석을 봤을 때 이제 연령별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 이질성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연령별 직무 이질성은 왜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저의 분석 결과에 따르자면 취업자가 실직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일자리와 직무 구성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업 시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 직무의 구성이 달라지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분석 결과인데요. 이 그림은 취업자가 실직을 하고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 기존 일자리에 대비해서 이 분석 직무 점수와 사회 직무 점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검정색 점은 실직 1년 후의 변화로 단기적인 변화이고요. 그리고 하얀색 점은 실직 5년 후의 변화로 좀 더 장기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로 발견하실 수 있는 게 50세 미만 연령대와 50세 이상 연령대가 굉장히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50세 미만 연령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30대와 4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대와 40대 같은 경우에는 실직하고 재취업을 했을 때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직무 점수, 분석 직무 점수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20대의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오히려 분석 직무 점수가 상승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50대 또는 60대에서 실직과 재취업을 겪었을 때에는 기존 일자리 대비해서 분석 직무 점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하면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실직과 재취업을 겪었을 때에는 기존의 일자리와 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일자리로 재취업을 하거나 또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서 더 개선된 일자리로 재취업하기도 하는 반면에 50세 이후 연령대에서 실직과 재취업을 겪은 경우에는 직무 구성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되고 많은 경우 질적으로 악화된 방향으로 직무 구성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직무의 경우에도 분석 직무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복 직무의 경우에는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신체 직무의 경우에는 분석 사회 직무와는 반대로 50세 이후에 실직, 재취업을 겪었을 때 점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30대 또는 40대에 실직을 했을 때 분석 직무와 사회 직무의 비중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0세 이후에는 큰 변화가 관찰이 되지 않았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분석 직무의 변화인데 아까 남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30대에서 장단기적으로 분석 직무 점수가 하락하는 것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40대에 실직 재취업한 경우에도 분석 직무 점수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에서 실직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분석 직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거는 여성의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현상을 일부 반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여성 30, 40대는 이제 출산 육아기인데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이 기간대에 이제 직업 사다리의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좀 머무르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연구 결과가 그 패턴에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 직무도 분석 직무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반복 직무와 신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과는 달리 그렇게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먼저 제가 이 연구에서 발견한 점은 연령별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 분리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서로 굉장히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이 완벽한 대체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직무 구성에 따라서 두 집단 고용의 대체 가능성이 상당히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히 분석 직무와 사회 직무의 비중이 높은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대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또 다른 시사점은 이 고령층과 청년층 사이의 이런 직무 분리는 생애 주 직장에서의 조기 퇴직 및 재취업 시 직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에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이제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실직을 겪었을 때는 실직 전과 직무 구성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일자리로 재취업을 했지만 50세 이후에 실직한 경우에는 직무 구성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보다 질적으로 하락한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고령층의 인력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 간 대체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연령별 직무 이질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고령층이 실직과 재취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급격한 직무의 변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중고령층 고용을 억제하는 법정 정년이라던가 호봉제라던가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을 완화할 필요 또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 연구위원님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KDI 한요셉 노동시장 연구팀장님께서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인구 고령화에 관한 이제 두 개의 발표에 이어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확정적인 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인공지능 쪽은 훨씬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은 앞서 발표들과는 달리 조금 더 불확실성이 또 많이 내재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가오고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기술과 노동 수요, 그리고 실증 분석, 정책적 시사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워낙 많은 기사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각 분야별로 보면은 이미 평균적인 사람의 수준은 대부분 넘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라든지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이런 세부 분야별로 가서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벤치마크 수준을 다 넘는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분야에서는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동영상을 보고 운동 동작 개선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가능해진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모형의 성과들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인공지능이 주로 이제 개별적인 분야가 아니라 이제 대규모 언어 모형이라든지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까지도 같이 인풋으로 또는 아웃풋으로 할 수 있는 멀티모델 모형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모형들은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대규모,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추정하고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오픈 AI하고 구글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GPT-4에 이어서 GPT-4V는 이제 비주얼 버전까지 이어진 이런 버전들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 팜2가 이제 텍스트 기반의 이제 언어 모형이었다면은 제머나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4에도 탑재가 되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공 일반지능은 아직까지는 좀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언어 모형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다룰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종합적으로 인간의 영역에 인간의 성능, 인간의 수준을 도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갈 것은 확실하고요. 이미 이제 이러한 방향의 벤치마크를 만들고 이 인공지능 분야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이 벤치마크를 설정해 놓고 그 벤치마크를 넘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모형을 만드는 이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도 시간의 문제이지 달성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그 왼쪽은 GPT 3.5와 GPT 4의 시험 성적들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 성적들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쯤에 이제 GRE 라이팅이 있는데 GRE 라이팅 같은 것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수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AI CPA라든지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USMLE 같은 시험들도 이미 합격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대응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자격을 AI에게도 열 것인지 아니면은 시험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AI는 못 푸는 방식으로 넘어갈 것인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구글 제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 멀티모델 모형으로 비디오를 입력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축구를 하는 거를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은 이 AI가 이걸 보고 이 볼을 찰 때 발 모양이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잘 훈련하면은 더 이 골 안에 넣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방식의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 활용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아까 갤럭시 S24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종 이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앱들과 연결시키면서 생활의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뭐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된 기술과 노동 수요 간의 그런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진보는 이제 총량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계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비록 그 노동이 대체될 수는 있지만은 가격 하락이나 또는 다른 생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직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리인스테이트먼트 이펙트가 있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계속된 기술 진보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총량은 증가해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관찰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 성격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으로 결과물들이 나오는지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러다이트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숙련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2차 산업혁명 이후로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기와 대량 생산 이런 체제 하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컨베이어 과거에는 많이 필요했던 단순 노무직, 예를 들어서 물건을 옮겨주고 그것을 이제 또 다시 가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들어와서 대부분의 그런 단순 업무들은 자동화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오히려 숙련 기능직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영 지원 사문직이라든지 전문직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스킬 바이어스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가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와 로봇이 등장하면서 조금 다른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숙련의 반복 직무가 대체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과거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간 숙련 반복 직무만 하더라도 이제 코딩이 가능한 좀 명시적으로 논리적으로 작업 순서를 따질 수 있는 것들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딩이 불가능한 비반복 직무 같은 것도
이 비선형 모형을 추정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모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술과 같은 창조적 영역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업무 수행 능력과 더 넓은 범위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술적인 영향력하고 또 실제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영향력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 기술이 아무리 그 좋은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인가, 현재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돈을 주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과 이제 경제적인 대체 가능성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분석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 처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2022년 말에 이제 챗GPT 충격이 좀 크게 왔긴 하지만 이미 2016년에도 알파고 충격도 있었었고 신기술 관련 통계들도 어느 정도 정비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분석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증 결과는 아직까지 상당히 드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는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그러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기술이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용한 통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이제 정보화 통계조사가 있고요. 또 통계청의 기업 활동 조사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관한 설문 문항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정보화 통계 조사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도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한 2%에서 3%로 2022년까지 기준인데요.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규모별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2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약 20% 이상이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규모에서는 이제 한 5% 내외, 소규모에서는 훨씬 작은 수준입니다. 오른쪽에 기업 활동 조사를 보더라도 비록 수준은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 패턴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2023년 정보화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공표가 됐는데요. 조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나온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조사를 좀 바꿔보자 이제 이런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지금은 28%까지 이제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러나 여전히 규모가 이제 큰 기업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소기업에서 굉장히 높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칙도는 분명히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적인 측면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종의 잠재적 영향력을 구성하기 위한 메저로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에 그래서 잠재적 영향률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대규모 기업에서 기업 기술 도입이 활발하다면은 기업 수준이 아니라 근로자 수준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인공지능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구해 보면은 도입률은 지금 2.7% 22년 기준으로 2.7%에 불과한 데 비해서 영향률은 10% 정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업은 물론이고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률이 50%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료 간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이러한 경향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록 도입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미 근로자 수준의 영향률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제 실증 분석했는데요. 여기서 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이제 해외에서도 최근에 이제 시도되고 있는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살펴보는 이러한 분석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 하나는 기업 단위 분석이고요. 기업 단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전후에 매출이나 고용이나 인건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노동시장 단위에서 인공지능 영향률이 변화했을 때 고용이나 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각각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설들은 예를 들어서 기업 단위 분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 기업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인력 증가가 예상된다. 당연한 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에 의해서 고용이나 인건비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마 고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들을 세워볼 수 있고요. 또 지역 노동시장 단위 분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증가할 때 기술 관련 노동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 외에는 고용이나 혹은 임금의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조정이 일어날지는 여러 제도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분석을 병행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스피로버 이펙트 또는 익스터널티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두 분석이 일치한 결과를 보여줘야 될 것이지만은 만약에 지역 내 신직업 창출 효과 같은 이런 스피로버 이펙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분석이 좀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실증 분석에서 좀 어려운 거는 기술 도입이 굉장히 내생적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소기업에서 갑자기 좀 많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아마 챗GPT 영향이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일수록 또 노동 절감적인 이런 기술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인력 대체의 효과가 덜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에 비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틱 스타일의 이제 도구 변수를 추정해서 구성해서 이제 도구 변수 추정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가정은 이제 딥러닝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 2012년에 지역 간 산업 구성은 인공지능 기술과는 대체로 무관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산업 이런 구성과 전국 단위의 산업별 인공지능 도입률 전개를 같이 결합시켜 가지고 지역 단위에서 도입률 내지는 영향률을 예측하고 이것을 도구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단위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기술 도입 전후로 적어도 이 도구 변수 추정에서는 고용이나 인건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추정했을 때는 매출이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이런 도구 변수 추정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오고요. 또 시간 차이를 두더라도 특별히 이렇게 뚜렷하게 관찰되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AI 전문 인력은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AI 전문 인력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그 외의 인력은 아마도 줄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변수가 없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고 또 이 추정치 같은 경우에 지금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점점 추정치가 좀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어서 고용 감소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은 통계적으로 분명히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노동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분석에서도 고용이나 임금에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 임금 근로 여부 또는 평균 임금의 별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고 다만 여성 같은 경우에 평균 임금은 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영향률은 이 0에서 1의 값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영향률이 10% 증가했을 때 임금이 약 1.8% 정도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연령대로 나눴을 때도 그러할 것인가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 감소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임금 역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이제 30에서 44세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장년이나 고령에서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오히려 개선되는 이런 방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학력별로도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대학원 남성 같은 경우에 대학원 이상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눈에 띄는 효과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문 대졸 이상에서 임금이 감소하고 그런 효과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력 프리미엄이 좀 감소하는 이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직군별로 살펴보면은 남녀 모두 이제 전문직 고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단순 논문화 서비스직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임금 측면에서는 남성 서비스 판매직 그리고 여성 사무 서비스직처럼 중간 숙련직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한 좀 직업 중분류별로 좀 밑에는 써봤는데요. 위에 서술된 것은 이제 좀 대분류 수준에서 추정한 결과인데 밑에서 중분류에서 보시면은 역시 이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그러니까 AI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직군이 이 AI 영향률이 증가할 때 가장 같이 증가하는 직업군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직업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남성 서비스 판매직이나 여성 사무 서비스직 그리고 단순 노무 고용 등이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결과들을 간단히 좀 요약하고 또 정책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총량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단위에서도 고용이나 임금이 AI 도입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지역 단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적어도 거시적으로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 구성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요. AI 영향률 증가 시 전문직 수요는 증가하고 서비스직, 사무직, 판매직 같은 중간 숙련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물론 이것은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로봇의 영향과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도입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존의 이 중간 숙련직이 대체된다는 이런 방향과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것은 AI 영향률이 증가할 때 청년층이나 대졸 이상 집단에 대한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청년층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좀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응 방향으로는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다 보니까 이제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가 되어 온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맥락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맥락에서는 특히 새로운 직무나 직업이 창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량적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직무나 직업이 창출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기존 재직자의 직무 구성이나 근로 조건의 변경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력 측면에 너무 높은 경직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자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용 보호나 또는 근로 조건의 보호가 필요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동화를 더 촉진하고 신규 채용을 더욱 낮출 수가 있어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용 안전망엔 지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은 상황인데 이 사각지대를 축소를 해야 되겠고요. 또 구직급여를 보장성을 강화하고 좀 내실화하는 이런 방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강조할 수 있는 점은 고용 서비스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AI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의 잡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이제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용 서비스의 기능을 굉장히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러한 방향의 투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청년 일자리 쪽을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이 만약에 청년층 노동 수요를 줄인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숙련 미스매치가 있다. 배워서 나온 이 숙련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서 오히려 기술 도입을 하고
자동화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중간 숙련이 대체되면서 경력 초반의 노동 수요가 하락하는 이러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코딩 같은 사무도 이미 이제 대체 어느 정도 챗GPT가 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초 코딩 인력들은 상당히 대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좀씩 다른 이제 정책적인 방향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숙련 미스매치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초 교육이나 대학 전공 선택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완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중간 숙련이 대체되는 경우는 경력 초기 일 경험을 제공하고 또 창업 창직을 활성화하는 이런 방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교육과 직업훈련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청년층의 특히 이제 숙련 미스매치와 관련해서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고등교육 체제로 개편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내 학과 간 칸막이 구조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학과별로 정원을 정해놓고 정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대학을 입학했을 때에 생각했던 전공하고 졸업할 때에 하고 싶은 전공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을 막는 이런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이후의 전공 선택을 확대하는 이러한 방향의 개편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온라인 교육 직업 훈련 같은 경우에 해외에도 이제 그 edX라든지 뭐 코세라든지 이런 데서 그 수강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학위로 연결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직장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의 연계성을 좀 더 강화하는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자 직업 훈련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도 지금 많은 재직자 분들께서 여기에서도 많이 계시지만은 느끼시는 것은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나도 더 해보고 싶은데 할 시간이 없다라든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러니까 AI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벤치마크와 같은 좀 아까 설명드린 AI 벤치마크 그런 모델과 같은 업무 수행 능력의 측정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내부 강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좀 질 높은 사내 현장 훈련 및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근로시간의 유연성인데요.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 훈련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장기 무급 휴가 등이 사용한 개인 단위의 이제 생애 근로시간 계좌제를 통해서 개인주도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효세 팀장님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토론을 위해 한 번 더 무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최 측에서 런치박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든 세미나가 끝난 후에 케이터링 데스크에서 명찰을 반납하시면 샌드위치를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꼭 샌드위치 케이터링 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어느덧 마지막 토론 순서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소개와 함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션 2 토론을 진행해 주실 KDI 고영선 연구부원장님과 토론을 함께 하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531 팀장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윤수 교수님, 그리고 KDI 경제전망실 김지연 연구위원님과 KDI 노동시장 연구팀
한요셉 팀장님까지 다시 한번 무대 위 토론 좌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선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선 발표에 더하여서 함께 나누실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토론 진행을 고영선 부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K대의 고영선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우리 방청객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큰 변화인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이제 고령화와 또 인공지능의 확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우리 박윤수 교수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 오셨고요. 또 531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 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으로 한 25분간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두 분 발표에 대한 코멘트도 좋고요. 또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두 토론자께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박윤수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슬라이드가 제 게 아니고 다른 게 떠 있는 거. 네, 그럼 531 팀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국의 531 팀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일단 첫 번째 발표한 이제 김주현 박사님 발표 자료 위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요셉 팀장님 관련 내용은 마지막에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결국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레이버 포스에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청년층은 줄어드는 그러한 청년층 감소를 이제 고령층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연령별로 직무 분석을 해보면은 청년하고 실제 고령층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를 보면 대체 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청년층은 분석이나 소셜 직무, 그래서 나름대로 생산성이 높은 업종인 반면에 고령층은 이제 반복 신체 업무라서 생산성이나 임금이 좀 낮은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직이나 재취업 과정에서 이제 직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발제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한국은행 조사국에서도 약간 비슷한 주제로 지금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비 부머 은퇴에 조금 초점을 두고 저희가 조금 현재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편의적으로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를 나눈다고 하면 1차 베이비 부머는 이제 전후 직후 세대,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머는 그 이후에 10년 뒤에 이제 경제가 이제 고도 성장하는 시기, 그래서 64에서 74년생 저희가 2차 베이비 부머로 저희가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사이즈 자체가 1차 베이비 부머보다 2차 베이비 부머가 더 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은퇴하는 규모도 크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또 청년층이 있는데, 그래도 1차 베이비 부머가 빠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새로운 청년층이 상쇄하는 부분이 제법 컸었는데, 지금 이제 향후 10년간에 빠지는 2차 베이비 부머의 경우에는 새로 유입되는 청년층이 상당히 적어서 실제로 내수로 저희가 노동 공급 감소 효과를 보면은 앞으로 10년간의 2차 베이비 부머 은퇴 시기가 훨씬 더 노동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좀 이분들 특성을 보더라도 전후 직후 1차하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를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학력 수준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2차 베이비 세대가 학력 수준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잔류하려는 경향, 그리고 은퇴 나이 즈음에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잔류해서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은퇴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어떻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흡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박사님 연구에서도 결국에는 이분들이 고령층이 되면서 직무가 나름대로 생산적인 직무에서 좀 생산성이 낮은 직무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뭐 이 경활에서 저희가 부가조사를 보면은 결국 그 고령층 실제 일하시는 분들 서베이를 해보면은 이 55세에서 70세 인구 중에서 30%만 원래 해오던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70%는 생애 주된 일자리와 완전 다른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고, 그 이동한 일자리도 좀 생산성이 낮은 업종으로 많이 이동해 계시고 이동한 상태인데요. 아마 이러한 결과가 그러니까 김 박사님 연구 결과에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제 직무가 달라지고 그 직무의 어떤 상대적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 박사님 연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60대가 넘어가면서 잡을 옮길 때 원래 하던 분석이나 사회 업무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노동이동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평생 일을 하다가 어떤 획일적인 정년 제도에 도입하면서 노동시장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계속 해야 되는 처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원래 하던 일자리랑 다른 일자리, 원래 하던 직무랑 다른 직무를 하게 되면서 이분들의 직무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대체 관계가 없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분들이 그 트랜지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직무로 좀 밀려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저희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일 자체가 그러니까 아세모글로의 표현대로 가면 이제 에이지 프렌들리한 잡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크게 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일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여러 가지 근무 요건도 상당히 유연해지는 그런 일자리들이, 그런 잡 어메니티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니까 에이지 프렌들리한 잡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동시장 자체적으로도 고령층의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개선되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제도상 여전히 정년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고 누구나 그 나이가 되면은 그냥 짐을 싸서 집을 가야 되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 어떻게 이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에서 재정을 통해서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급격한 트랜지션 과정에서 그런 일시적인 정책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한우재 팀장님 AI 발표 관련해서는 저희 작년 말에 저희 한국은행 조사국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자료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거는 실제 AI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랑 실제 각 잡들이 하는 일을 비교해서 얼마나 좀 오버랩이 많이 되는지, 그 대체 관계가 높은지를 했었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제 고소득 고학력 일자리가 AI 많이 노출된다라는 결론이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임팩트에 대한 것도 해야 되지만은 저희는 뭐 데이터의 한계를 들어서 그 이후에 연구는 못했는데, 그 한 팀장님께서 그 이후까지 나가셔서 그 연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고소득 고학력이 대체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20년 뒤에 우리가 데이터를 다 쌓아놓고 연구를 해봤을 때 그 고소득 고학력자들이 AI에서 많이 대체됐을까? 저는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은 그렇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고소득 고학력자들이 AI에 대한 적응력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적응을 해서 오히려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이 중숙련을 이제 일자리를 갉아먹으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되었는데, 그런 것과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네.
예, 숙명여대 박윤수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한요셉 박사님 그 발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박사님 토론에 좀 더 제가 집중을 하고 김 박사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제 나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쪽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배경 화면은 제가 그 생성형 AI에게 논문 제목 2개 주고서 제가 이제 세미나에 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좀 배경 화면으로 쓸 걸 하나 좀 그려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AI하고 이렇게 중장년이 같이 있는 그림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한 박사님 그 발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요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적으로 불명확하다. AI 도입에 따른 자동화가 고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대체 효과도 가능하겠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가지고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성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업 수준의 분석도 해보시고 지역 노동시장 수준의 분석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업 수준 분석에서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였고 지역 수준 분석에서는 총량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뭔가 구성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제언으로 이 AI 기술이 너무 과도하게 노동 대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일단 노동자가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하나랑 거기에 이제 또 추가해가지고 고용 안전망 강화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자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제 의견은 일단 이게 미시 분석입니다. 근데 이 미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효과를 식별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 효과를 식별하는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문헌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어떤 주어진 기업이나 지역에서 AI 기술이 외생적으로 도입될 때 그 기업과 지역의 고용이 비교 대상인 다른 기업이나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고용 총량이 변하지 않았다, 뭐 무슨 뭐 청년 고용이 줄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 효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절대적 효과로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AI를 도입한 어떤 기업에서 고용이 3단위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AI는 그 스피로버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되는 그 기업이나 지역에서도 만약에 고용이 2단위 증가했다면은 사실은 5단위 증가한 건데 이 연구에서는 1단위 증가한 걸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해석상에 좀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이 제 의견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표자께서 이렇게 강조는 안 하셨는데 지금 이 AI 기술의 이 테크놀로지 어답션을 펌 사이즈별로 이렇게 보면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 기술 도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 규모별 격차도 자료와 무관하게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추세라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결과는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도 유사한 이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함의가 굉장히 큰 게 한국은 얼마 전에 이 KDI 고영선 부원장님도 이제 좋은 연구를 발표하셨는데 대기업 일자리가 굉장히 주요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대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50% 60%에 육박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10%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10대 90의 어떤 그런 이중 구조를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인데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은 이 AI 기술이 기업 규모별 생산성과 그에 따른 임금 격차를 더 확대해가지고 이게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지현 박사님 발표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은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데 특히나 청년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장년 인구는 많이 감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연령별 세대 간 고용 대체가 가능한가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각 연령별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를 봤더니 굉장히 분화가 상당하더라. 청년층은 주로 분석 사회적 직무를 맡고 중장년층은 주로 반복 신체적 직무를 담당하는 경향이 크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고용 대체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직자의 어떤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중장년층 고용을 억제하는 제도적 요인, 아까 호봉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발표를 한번 이렇게 이어서 제 나름의 의견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한 분은 기술 진보를 강조해 주셨고 한 분은 인구 구조 변화를 강조해 주시고 둘 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메가 트렌드인데
일반적으로 기술 진보가 생산 사이드에서 발생을 하면은 노동 시장에서 이게 노동 수요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노동 수요가 변화하면은 거기에 맞게 교육 훈련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노동 수요의 보완적인 인력을 많이 양성해 주어야지 이제 그 이 임금 격차나 고용 기회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교육 훈련이 경직적이면 이제 이게 결국은 노동 시장에서 임금이나 고용 기회 격차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AI 기술이 초래할 노동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교육 훈련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발표를 들어보면은 한국은 아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청년층일수록 교육 훈련에 더 적극적이고 노동 수요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 수요 변화가 할 때 거기에 가장 대응을 잘하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청년층인데, 그 인구가 지금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이 재직자의 자발적 교육 훈련 투자 유인을 억제한다라는 부분인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예전에 이 KDI 그 저널에서 제가 발표한 논문에서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참고로 요 그래프도 제가 이번에 발표인 만큼 생성형 AI에게 논문을 던져주고 이렇게 한번 그림 좀 그려봐라 했더니 그려온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근데 이게 제가 뭘 한 거냐면은 이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고 OECD에서 한 10년 전쯤에 이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주요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노동시장 관련된 정보를 다 조사를 했는데, 플러스 이 사람의 cognitive ability를 조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시험을 본 겁니다. 네, 국가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단한 임금 방정식을 추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검정 막대가 여러 뭐 성별이나 연령이나 학력이나 뭐 산업 직종 다 통제한 상태에서 근속 연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 막대가. 그다음에 이 회색 막대가 이 사람의 시험 성적이 임금에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IQ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근속 연수의 영향은 별로 크지가 않고 똑똑한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경향이 뚜렷하고, 일본이나 독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똑똑한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근속 연수가 엄청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재직자들이 중요한 건 근속 연수고 똑똑한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누가 자발적으로 교육 훈련이라는 건 굉장히 수고가 들어가는 일인데 투자를 할 유인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제가 제안드리는 이 제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노동자가 노동 수요 변화에 적합한 교육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어떤 지금 변화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경제 주체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으로 이 미국의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최근에 Pay Transparency Law라고 이 구인 공고문에 이 임금 수준을 명시를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걸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 각광받는 이 직군이 이런 거고 내가 그러려면 이런 교육 훈련을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그런 알려주는 그런 접근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이 고도 성장기의 인력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공고하게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성과 중심형 임금 체계로 개편해가지고 이 재직자들이 자발적이고 또 이 노동 수요에 맞는 생산적인 그런 교육 훈련 투자를 좀 한번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허재준 우리 노동연구원 원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한국노동연구원장 허재준입니다. 그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또 토론자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제가 뭐 코멘트할 수 있는 영역하고 너무 겹쳐서 제가 좀 보완적인 견해 정도 얘기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박사님 연구 되게 이제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외부 노동 시장 잘 안 발달되어 있고 또 임금도 사실은 근속 관련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실 고연령자일수록
그 기회를 못 얻어서 특히 사회적 직무에 관한 그 기회를 못 얻어서 생긴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한효섭 팀장님의 연구 결과하고 매치시켜서 해석을 해보자면 앞으로 이제 질문자라는 사람이 그 인공지능하고 보완적인 관계에서 그 잡기회나 높은 이제 소득 기회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적 기능, 사회 직무라는 것이 질문자라는 그 역할하고 이렇게 역할로 정의가 돼가지고 만약에 어떤 분석을 가능하게 되면 그 대체 가능성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분석 업무 직무에 관해서는 상당히 수긍이 갔지만 사회적 직무에 관해서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요셉 팀장님의 그 팩트 파인딩 중에서 이제 사실 1차 산업혁명 때, 2차 산업혁명 때 그다음에 최근 이게 이제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른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스킬 바이어스드, 또 2차 산업혁명 때는 단순직 대체, 또 1차 산업혁명 때는 장인적인 숙련 노동자 대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청년층 내지 고학력 집단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그거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단순 근로자 임금과 수요가 많이 이렇게 증가한 그런 현상하고도 조금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데서도 이런 결과들이 조금 확인되는 거하고도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임플리케이션으로 저한테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내지 노동시장의 낙관적인 것보다는 조금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지금 학력 엄청나게 높고 그다음에 청년층 일자리 문제 되게 심각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술의 영향이 이러면 더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 격차가 사실은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해봐도 되게 큰데 더더군다나 아까도 지적됐습니다만 대기업 일자리는 우리는 워낙에 적은 일자리고 청년층들은 사실은 장래 전망을 위해서 나한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그런 데는 적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좀 쓸만한 사람은 드물다 이런 지금 미스매치가 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심해질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보다는 의견으로 코멘트 대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발표하신 두 분께서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토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보자면은, 이제 제가 연구에서 보인 게 취업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좀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왜 그렇게 되냐. 이제 취업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런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이제 스킬이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령층도 충분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스킬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후자 쪽이 조금 더 크다고 봤어요. 일단 오 팀장님께서도 이제 보여주셨듯이 최근에 좀 젊은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 데이터에서도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좀 초반 세대 정도까지는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의 교육 수준을 통제를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거는 그거를 통제를 한 결과였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실직 전에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또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스킬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중고령층 고용을 어렵게 하는
하는 어떤 제도적 요인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요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 관계에 한계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이 대체 관계의 한계를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세대 간 고용 대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도 한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그것도 한번 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연구 주제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에 간단히 답을 드리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신 보고서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 생각하고 잘 읽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질문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러면은 그래도 고학력자들이 적응력이 더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장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이제 뭐 능력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헤쳐나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이런 새로운 변화에 계속 적응하면서, 아까 허준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새로 방향을 계속 개척해가는 좀 이런 능력들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내에서 이제 전공 선택을 확대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것을 방향을 찾아 나가는, 이제 이 답을 스스로 찾는 이제 이런 훈련들이 자꾸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능력을,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대학에서 그런 것을 잘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장기간의 이런 교육 기간에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 대비가 안 되는 상태로 노동시장에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윤성 교수님 토론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근데 방금 조금 대학 교육에 너무 좀 우울한 약간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교수님 토론 자료를 보니까 이미 굉장히 AI에 대해서 대학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아까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추정치는 이제 미시적 추정치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이런 고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앞으로 크게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과 이제 노동시장 관련해서 이제 그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라든지 또 이제 이 교육 부분의 이제 혁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정책들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장님, 총재님, 원장님 아침에 인사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동시장 분야가 데이터도 많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 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고령자 노동시장의 경우에 수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제약 요인인지 그런 것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고요. 또 오늘 노동시장 유연화, 특히 임금의 유연화나 고용조정의 유연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오셨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전 특히 직업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등학교 직업교육 말씀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까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는 한국은행하고 KDI하고 같이 세미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두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여러 기관, 또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 또 부처 다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토론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5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구조 변화,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간 동안 모두 연설부터 한국은행 세션, KDI 세션까지 많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은행과 KD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실 때 로비에 있는 케이터링 데스크에 목걸이 명찰을 반납하시면 샌드위치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꼭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